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한 겁니다. 어제 저녁 전남 영광군에서 접촉사고를 수습하던 운전자 2명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50대 화물차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모두 패해 조국 대표 입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의 6개 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 조정 주문은 모두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김 여사 모르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의 통장을 주가 조작에 이용했을 뿐 김 여사는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적도, 심지어 방조한 증거도 없었다면서요. 최광욱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아무래도 특검 욕구가 더 거세질 것 같죠? 첫 소식 이혁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로 최종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도한 주가 조작에 활용된 김 여사의 계좌는 총 6개인데 미리 짜고 친 거래인 통정 매매를 했다고 인정된 계좌 3개 모두 김 여사가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는 주식시장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며 권 전 회장을 믿고 따르면서 투자했던 걸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는 데다 계좌를 일임했던 주포들도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무혐의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주 손모 씨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계좌를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했을 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 참 오래도 걸렸죠. 2개의 정권, 3명의 검찰총장을 거치며 그 사이 이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도 3번이나 교체가 됐으니까요. 검찰이 정권 교체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을 따져가면서 결국 너무 늦게 사건을 처분한 건 아닐까요? 이어서 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권 사이 충돌 국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배제하면서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2021년 12월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 조작 일당을 재판에 넘겼는데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는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차례 서면 조사를 거쳐 올해 7월 첫 대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며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고 이원석 당시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이 갈등설까지 나왔습니다. 수사팀은 수사 지연이라는 지적에 대해 대면 조사가 꼭 필요했고 도이치 주가 조작 2심 결과도 봐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팀 결론이 공개된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어제 선거에서 부산 금정을 지켜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됐죠. 이번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한 김 여사 문제를 겨냥한 3대 조치를 공개 제안했는데요.
인적 쇄신과 김 여사 공개 행보 금지에 이어 각종 의혹을 설명하고 절차에 협조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시사했던 최근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중요한 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조치라며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각종 의혹 설명까지 3가지 조치를 공개 제안했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사수한 다음 날 작심한 듯 영부인 리스크를 정조준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선방했지만 야권의 특검 공세와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까지 여전히 영부인 문제가 여권의 최대 리스크라는 위기의식이 반영됐습니다. 한 대표는 다음 주 초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김 여사 관련 조치를 직접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도 손해를 본 인물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3억 원의 차익을 얻은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가 나온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의 개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처분이 검찰 해체의 분기점이 될 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건 은폐의 공범이라면서 전원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건희의 개, 검찰을 탄핵합니다. 담당 검사는 물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 대상에 올렸습니다. 시세 차익 23억 원과 공범 유죄 등 수많은 증거에도 허송 세월만 보냈다며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은폐한 전원이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준 꼴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해체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머지않아 검찰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돌아보면 오늘이 바로 그 분기점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안도 예고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죄를 저지를 경우 퇴임일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지도부뿐 아니라 당 전체가 이미 공감대를 쌓았다며 최대한 빨리 탄핵 관련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담당 상임위가 아닌 곳에서도 김 여사 관련 질의가 주가 됐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무혐의에 대해서 금융감독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법사위 국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가계대출 관리,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이 산적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질의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불기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입장을 내놓으라는 압박까지 있었습니다. 증인은 검찰에 있을 때 주가 조작 수사의 전문가였죠. 권오수의 지침을 받았지만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납득이 가시냐고요.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조작 수사에 침묵한다면 금감원의 독립성이나 또는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최초의 99년의 의지랑은 완전히 다르게 검찰의 금융수사부 정도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수사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답변할 위치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을 사실은 증거 판단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문제는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방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이 주된 질의였습니다. 서남북권에 우리 법원, 우리 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감을 하는 자리입니다. 관련된 검찰도 아니고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대전 고등법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의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 모든 일에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국정 전반의 잘잘못을 따지는 국정감사장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사실로 물든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더 세진 김 여사 특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수사 대상을 13개로 대폭 확대했고 이 중엔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포함이 됐죠. 민주당은 다음 달 재표결까지 다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더 강해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더해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시를 통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어느 때보다 특검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까지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물론 현재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기관이 직무를 유기하고 권력을 남용한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이 역시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마친 뒤 11월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번의 특검법이 모두 재표결에서 막혔던 만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해 정부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명태균 방지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이죠. 윤석열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막자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고 여론조사를 왜곡하면 영구 퇴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친윤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겁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다음 날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명태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걸 막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론조사를 왜곡하면 벌금형 대신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불신 그리고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한다는. 여론조사 기관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하면 등록 취소하도록 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구 퇴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실시간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설치는 낡은 정치 문화를 일소하고 기득권 구태 정치인들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마치 여론 조작을 한 것처럼 비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만 대표 발의한 박정훈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친윤 친한계나 여야의 문제로 바라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 좀 더 자세히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 기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시 김건희 여사 전국이 돼버렸습니다. 검찰이 오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불기소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혹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불기소, 한동훈 대표의 김 여사 관련 요구, 그리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까지 모든 사안에 침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나가겠다고 밝히면서도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 수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한다고 해서 김 여사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선 앞서 여러 차례 반헌법적이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건 한 대표가 요구한 김 여사 사과와 공개 활동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 주 초 한 대표와의 만남이 예정된 상황에서 섣불리 민감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대응은 자제했지만 한 대표가 연이어 공개 발언을 한 데 대한 불만 기류는 감지됩니다. 한 대표가 오늘 또 그런데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꽤 또 뼈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네, 한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요,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의혹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고 필요한 절차가 특검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김 여사를 고발한 당사자가 검찰 결정에 불복하는 재정 신청을 하거나 특검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입장이니 결국 특검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에서, 정확히는 친한계 내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네, 제가 친한계 의원들에게 정말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논의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대표의 필요한 절차 발언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현재 당내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김 여사 불기소에 대한 우려와 특검법 추진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친한계 내부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은 만큼 이제 더는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4명의 이탈자가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법이 발의 단계거든요. 이 단계에서 이탈표를 예상하는 건 솔직히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기소된 만큼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친한계 한 의원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합의가 하나라도 있어야 정부와 당이 살 수 있다면서 당내에 김 여사 우려를 불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도 김 여사 불기소는 당연하지만 만남의 성과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면담 또는 독대를 앞두고 서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며 용산도 한 대표도 상대에 대해 톤다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독대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전 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불법 증여 문제까지 나왔죠.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를 독려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에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4년간 5년간 사람을 소환하고 없애고 주변 사람 털면 어떤 심정이겠는지 그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의로워야 할 검찰의 잣대가 전 정권은 가혹한 잣대,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며 검찰의 수사를 독려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근거 없이 또 이런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절대 이런 무리한 수사 안 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서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2억 5천만 원을 문다혜 씨에게 디자인값으로 지불한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 증여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녀한테 인테리어 좀 시키고 몇억 원씩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의 정당한 재정이나 세금 환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의를 받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1시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완료해야 하는데 시험지는 12시 55분에 배포됐다. 연세대 논술 유출 사건이 경찰 수사와 소송으로 번지는 가운데 시험이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학교 설명과는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 유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55명을 뽑는데 17,000명 넘게 몰려 경쟁률 50대 1을 기록한 2025학년도 연세대 논술 전형. 여기에 사활을 건 수험생들은 유출 사건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번 시험은 공정성이 없다. 올해는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하는, 내년에 잘하겠다. 학교 측은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된 흔적이 없어서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응시생들을 위한 구제책을 검토하는 대신 사과로 가름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에 반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시험지를 일찍 배부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에 있었던 한 학생은 당시 문제를 미리 받고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울 때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내용을 공유했다고 털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팅에 이제 오갔고 마침적 이제 하고 보내고 확인하고 읽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안 읽었다고는 주장은 못하죠. 연세대는 시험지가 가려져 있어 학생들이 문제를 못 봤다고 했지만 여러 응시생이 문제를 본 뒤 정보를 찾아봤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나눠주면 1시간 남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답까지 내는 문제도 있고. 휴대전화 관리와 관련해서도 해당 고사장 응시생들은 입실 마감 전 자리 곳곳이 비었을 때 감독관이 한 번 안내한 게 전부였고 이후 통제는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이 유출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송 참가자들은 늦어도 다음 주 초 시험 효력정지 가처분부터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자기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걸 방관하고 범인을 은닉할 의혹을 받는 가수 제시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가해자는 처음 본 사람이었다면서 빨리 찾아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1년 전 서울 이태원에서 제시가 아주 비슷한 일에 연루가 됐었죠. 이번 일로 그때 일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입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가수 제시가 서울 강남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제시는 지난달 29일 새벽 사진 촬영을 요청한 10대 남성이 자신의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걸 방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제시는 논란 직후 올린 사과문에서 가해자를 처음 봤다고 해명했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처음 보신 게 받고 나서 저희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던. 하지만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 가해자는 제시 일행과 가까이 서 있었고 폭행 이후에도 일행과 함께 자리를 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시 소속사는 가해자가 중국인이라며 제시가 아닌 함께 있던 프로듀서 A씨의 지인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편 제시가 가해자를 숨겨주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 가운데 한 누리꾼은 제시를 범인 은닉, 범인 도피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가해자를 추적하는 한편 제시와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1톤 트럭이 교통사고 현장을 덮쳤습니다. 사고 처리를 위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2명이 이 트럭에 치여 모두 다 숨졌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한 농가를 방문했던 승용차가 농로로 내려가 2차선 도로로 진입합니다. 좌회전하는 순간 지나는 차와 접촉사고가 납니다. 배웅에 나섰던 부부가 놀라 살피러 가는 순간 갑자기 차 한 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여성 2명이 1톤 트럭에 그대로 치였습니다. 무슨 폭탄 터진 소리인 줄 알았어요. 20, 30m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막 119 전화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 모두 숨졌습니다. 그 장날까지 거금을 보내주시라고 전화를 하니까 안 믿었죠. 지금도 안 믿죠. 현장에는 이처럼 도로 표지판이 송두리째 뽑혀 있고 파편이 널브러져 있는 등 사고 당시 충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50대 트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수차례 음주 전과가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한 겁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이나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술 먹고 또 한 가지는 그 주변이 좀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우니까 못 본 거죠. 경찰은 50대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무허가 건물에서 개를 불법으로 번식해온 농장이 25년 만에 적발됐습니다. 현장에선 개 500마리가 병든 상태로 발견됐는데 관할구청은 이 농장이 무허가 건물인 것만 확인하고 개들이 있었던 건 몰랐다네요.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털과 거미줄이 가득한 뜬장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고 개 사체도 방치돼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을 먹는 강아지도 보입니다. 철창에서 꺼내보니 개들의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핸드볼 공만한 종양이 생긴 비글과 제대로 걷지 못하는 리트리버, 아예 앞을 보지 못하는 믹스견까지 철창에 갇힌 500마리 대다수가 병든 상태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개들을 먼저 구출해 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정말 처참합니다. 환경적인 측면, 어떤 그 밀사된 측면 하다 보니 애들의 상태가 대부분 털은 엉망이고. 농장 주인은 불법 번식장이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최근에도 강아지를 경매장에 팔아넘긴 전표가 발견됐습니다. 자꾸 이러지 마세요. 어차피 오늘 끝나잖아요. 이 농장은 25년 전 국유지에 불법으로 지어졌는데도 관할구청은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만 부과했을 뿐 개농장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계도나 처벌을 안 해서 지금 오늘날 450마리 번식장이 된 거거든요. 동물보호단체 연대는 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농장주와 관할구청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우입니다. 신병교육대 조교였던 BTS의 제이홉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지난 6월 전역한 BTS의 맏형 진이 취재진을 대신해 제이홉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이크를 잡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BTS의 멤버 제이홉이 나타나자 지난 6월에 전역한 맏형 진이 뜨겁게 포옹합니다. 충성! 팬 여러분들 덕분에 건강하게 그리고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한 제이홉은 동료 국군 장병들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국군 장병분들이 이 노고와 이 헌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으십니다. 국민분들께서 좀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면. 멤버 제이홉이 말하는 동안 무릎을 꿇어가며 취재진 대신 마이크 도우미를 자청한 진. 제이홉의 손키스와 유쾌한 동작도 함께 본 팬덤 아미는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We came yesterday and we stay in a hotel and then we wake up pretty soon, pretty early. And we arrived here like 5:30. I'm crying. Tô muito emocionada. She's very I'm emotional nervous. and nervous.
안전을 위해 현장 방문을 삼간 팬들은 에드벌룬을 띄우거나 해외 곳곳에 대형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며 축하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나머지 멤버들이 병역 의무를 마저 이행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활동은 멤버 모두가 전역하는 내년 6월 이후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일주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별한 감동이었다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본 한 작가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인 만큼 계속 글을 써가며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천상 작가죠. 정관영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가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하며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첫 공식 석상에 올랐습니다. 한 작가는 국내 출판사들이 요청한 노벨 문학상 수상 관련 기자회견은 고사했지만 이번 시상식이 노벨 문학상 수상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 예정대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작가는 수상 소감 발표에 앞서 고맙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쓰는 글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 봄부터 소설 한 편을 쓰고 있다며 최근 집필 활동 소식도 전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판계에선 한 작가가 쓰는 소설이 2015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받은 작별과 함께 겨울 3부작이나 눈 3부작으로 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작가는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 전까지 다시 잠행을 이어가며 집필 활동에 전념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인텔 등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며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그런데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AI 붐에 제대로 올라탄 덕분입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39% 늘어난 32조 3천억 원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54% 넘게 늘어 14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대형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다양한 산업에서 AI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의 실적 쇼크에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TSMC는 이를 비껴간 겁니다. 거품론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요의 감소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유지는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 겁니다. 한때 TSMC의 라이벌로 거론됐던 삼성전자와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치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든 바 있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서 고객사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TSMC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오는 24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내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다. 그게 또 무슨 기괴한 말이냐. 미국 대선을 20일 남겨놓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주고받은 말입니다. 해리스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트럼프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대동해서 유세를 벌이기도 했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20일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가 상대 텃밭 공략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대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친트럼프 성향이자 보수 매체인 폭스와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He has repeated it many times, and you and I both know that. And you and I both know that he has talked about turning the American military on the American people. 또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는 공화당 출신 인사들을 대동해 유세에 나섰습니다. And as a military guy, I've always respected strength in leadership. And Trump is the opposite of that. He's a whiny, weak, small, tiny man who is scared to death.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 지지세가 강한 히스패닉을 공략했습니다. 스페인어 방송 타운홀 미팅을 통해 불법 이민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개식용 발언 사례로 들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But Springfield, Ohio is a perfect exampl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32,000 people into a 50,000 people town and expect things to go well. It's a disaster. It's a total disaster. 한편 두 후보는 시험관 시술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신은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며 여성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자 해리스 후보는 몹시 기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레이스가 마지막 구간에 접어들면서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유세 전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는 말이 나오는 곳이 있죠. 베팅 사이트인데 최근 이곳에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을 59%로 예측했습니다. 불과 이달 초만 해도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였는데 말이죠. 이번에도 적중할까요? 이기옥 기자입니다. 글로벌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치입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을 59%로 20%포인트 가까이 높게 예측했는데 이달 초만 해도 앞섰던 해리스 후보를 역전한 결과입니다.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가 우위를 보인 이후 급상승했습니다. 폴리마켓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 코로나19 백신 출시 시기, 2020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등을 꽤 높은 확률로 예측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런 만큼 참여자들의 실시간 의견이 반영됩니다. Meaning that as traders react to new information like polls and breaking news, the odds fluctuate in real time. 트럼프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한 암살 미수 사건 등이 있을 때마다 상승한 비트코인 가격도 일주일 새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우호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And that's what's... 이런 분위기 영향인지 트럼프 캠프가 2기 행정부에서 배제해야 할 인물을 정리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석유 생산국 중 하나지만 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료 보조금을 중단하면서 휘발유 값이 급등했고 주민들은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유조차가 전복돼 폭발하며 무려 147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직전 쏟아진 기름을 퍼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복된 유조차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기름이 흐른 거리를 따라 불길이 이어졌고 어두운 밤거리가 시뻘겋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나이지리아 북부의 한 마을에서 유조차가 전복돼 폭발했습니다. 주민들이 전복 차량 주위에 쏟아진 기름을 퍼나르기 위해 몰린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 인명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거센 불길에 최소 147명이 숨지고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나이지리아 재난관리청은 중상자가 많아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지난해 중단된 연료 보조금 제도로 연료값이 급등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전복 유조선이나 차량에 몰려드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As in trying to scoop fuel and make money out of it. Maybe as a result, economy has shaped out the opportunity they have. 지난해 7월에도 뒤집힌 트럭에서 연료를 빼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8명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이변은 없었죠. 어제 치러진 1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텃밭을 다 사수하며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호남 한 달 살기로 승부수를 띄운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죠. 진보당에도 졌거든요. 조국 대표의 유명세로 탄생한 조국 혁신당이 조직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11.6 재보궐선거는 거대 여야가 기존 텃밭을 사수하며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막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접전이 예상됐던 부산 금정구와 진보 진영 간 3파전이 벌어진 전남 영광도 두 자릿대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습니다. 또 국민들의 선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호남 지역 교두보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 조국 혁신당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가 호남 한 달 살이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영광에서 진보당에게도 밀리며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첫 술에 배 부르겠습니까? 모두 전국 정당,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묶읍시다. 조 대표의 유명세와 1인 리더십으로 탄생한 조국 혁신당 특성상 지역 조직 부실 등 내재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혁신당 내부에서는 호남 대안 세력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자평이 나오지만 단기간에 지역 기반을 쌓아 올리기 어려운 만큼 존재감이 점차 옅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자그마치 500억 원이 투입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하지만 투표율이 2008년 이후 가장 낮을 만큼 유권자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정책보다는 진영 논리를 앞세우면서 유권자들의 피로감도 상당한데 그래서일까요? 차라리 직선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궐선거 투표소에 주민센터 직원과 선거보조원만 자리를 지키며 적막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유권자들의 발길이 드물게 이어지지만 서울 학생들의 교육 정책은 관심 바뀝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속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쓰인 혈세가 565억 원에 달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23.5%에 불과했습니다.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 21.2%는 간신히 면했지만 함께 치러진 4개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율 53.9%에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일 첫날까지 전체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교육 정책을 선보이는 대신 각 후보의 정치 성향만을 내세운 선거였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차라리 직선제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교총의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4명 중 3명이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시민 거의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지지율로 가서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도지사 선거와 연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제도 개편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부실 선거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 표기 방식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왔죠. 바로 주체연호라 불리는 표기 방식인데 북한이 최근 이 주체연호의 사용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김일성, 김정일의 유훈인 통일을 포기하고 헌법에 한국을 적대국가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강재묵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지난 10일 발행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한 페이지입니다. 2024년이라는 숫자 앞으로 주체 113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는 이 같은 표기가 내리 사라진 것이 쉽게 확인됩니다. 김일성 주석을 기리기 위해 사용하는 주체연호가 언론 매체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주체연호는 지난 1997년 김일성 사망 3주기 당시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지정한 북한식 연도 표기 방식입니다.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정했는데 이 같은 표기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책 기조를 김정은 시대에 맞게 새롭게 노선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선대와의 일정한 거리감, 단절을 표시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는 선대에 의존하지 않는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경의선 동해선 폭파 소식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라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운이었던 통일을 헌법에서 지우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 지우기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파하고 잠잠하던 북한이 이틀 만에 공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적대국 대한민국에 대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며 노동신문 1면에 사진 석 장까지 버젓이 공개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 속 모습과 거의 일치하죠. 무단 도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폭약이 터지자 연기와 함께 도로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숲풀 사이의 철길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 산산조각이 납니다. 북한은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 소식을 이 사진들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폭파 이틀 만입니다. 폭파가 적대국가 대한민국의 군사적 도발에 따른 필연적 합법적인 조치라면서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서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파란색 표지판과 흰색 가로 등 퍼지는 연기까지 앞서 우리 군 당국이 공개한 영상과 사실상 똑같은 겁니다. 경의선과 달리 사진 속 장소인 동해선 폭파 현장에선 당시 북한 인원이 촬영하는 모습이 식별되지도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 감시장비가 촬영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그런 국제법도 제대로 잘 적용되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폭파 당시에 현장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수습하다가 우리 군의 촬영본을 이른바 불펌까지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 고독사. 1인 가구 시대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관련 사망자는 지난해 3,600여 명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는데요. 중장년층은 물론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지럽게 흩어진 살림살이와 쌓인 설거지거리가 방치된 일상을 말해줍니다. 혼자 산 지 20여 년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자체 지원 등을 통해 방문하는 돌봄 활동가는 유일한 말동무입니다. 간다, 어쩐다,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갈림길에 있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에게 고독사는 예견된 위험입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600여 명으로 역대 최다였고 50대와 60대 남성이 과반이었습니다. 청년층에서도 쓸쓸한 죽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사망자의 약 절반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중장년층들은 대부분 보면은 건강 문제가 많으세요. 지난해 1인 가구 비중은 35%. 바뀐 사회 시스템에 맞게 강력한 종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영국에서 2018년에 고독청을 만든 이유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공동체가 파괴되면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연금개혁의 현 주소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MBN 연중기획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달 나온 개혁안에 따르면 50대 중년층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매년 1%포인트씩 올라서 4년이 지나면 13%가 되죠. 내일 모레면 근로소득이 끊기는데 보험료 폭탄이라니 중년층은 퇴로가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은퇴를 앞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금융업 종사자인 장희섭 씨는 지난 8월부터 임금 피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공교롭게도
장 씨의 임금 피크 근무 다음 달 발표됐습니다. 1968년생인 장 씨를 비롯한 50대는 연간 1%포인트씩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별 차등 인상안입니다. 평소에 이런 뉴스들이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써 은퇴할 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 세대가 끼인 세대다 보니까 장 씨가 계산해보니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는 보험료가 4년 만에 28만 원쯤 오릅니다. 60세에 은퇴하면 4년간 7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수급액이 24%나 깎이는 조기 노령연금을 택해야 합니다. 물론 청년 세대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뭐 그게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년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무 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5살이나 올리는 방안도 나와서 은퇴를 앞둔 중년층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대한 소득 단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예 소득 단절을 명시해 놓는 것은 한 사회 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안정화 노력보다 중년층의 소득 크레바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연금 개혁에 설득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보험사의 사업단장들이 보험 설계사를 배출하는 자격시험에서 잇따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가 적발됐습니다. 사업단장은 지점장급 이상인데 설계사들은 많이 끌어올수록 자기 이익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은 또 너무 약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 대기업 산하보험사 사업단장이 부하 직원의 보험 설계사 대리시험을 도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사내 자체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라 볼 수 있죠. 징계위원장을 맡은 분이 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분인데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영업의 산하에 있는 사업단장을 처벌한다는 건 올해는 인접지역 사업단장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역시 감봉 2개월을 받았을 뿐 영업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설계사 유치가 영업이익으로 직결되다 보니 부정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구조인데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시험 붙고 싶으면 30만 원 들고 와라. 그럼 붙게 해줄게. 그리고서는 이거를 은폐, 언폐 하려고 그러고 밖으로 세워나지 못하게 좀 입단속이라든가. 실제로 보험 설계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올해가 다 가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미 다른 해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보험협회 측 제재도 시험 자격 정지 수준에 그치는데 이미 자격증을 갖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리 시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재정비는 물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칠 수 있는 보험사 내부 조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르는 대표적 안과 만성질환 녹내장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환자 중 절반이 50대 이하였거든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다면 젊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남성은 2년 전 안과에서 녹내장 위험성이 있다는 조언을 듣고 매년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시신경 쪽이 좀 약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1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녹내장은 백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대표적인 안과 만성질환 중 하나입니다. 노화가 주 원인인 다른 두 질환과 달리 안압이 높아지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게 원인입니다. 실제로 녹내장은 젊은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50대 이하였으며 8명 중 1명은 30대 이하였습니다.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 급성은 두통, 구토감, 시력저하, 충혈 등 증상이 단기간에 빠르게 나타납니다. 만성의 경우 방치하면 영구적 시력저하와 더불어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근시가 많아지면서 젊은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안구 구조 자체가 사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구조의 변화가 이제 시신경을 좀 더 취약하게 해서 녹내장의 유병률이 좀 더 증가하는 거죠. 치료 초기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을 사용하는데
심해지면 레이저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은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 당뇨병 등 고위험군은 젊더라도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K-뷰티에 이젠 AI 같은 혁신 기술까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쓰세요가 아니라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나만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들어주기까지 하거든요. 정예린 기자가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한국 화장품을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합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AI 기술로 피부 타입을 측정하고 상담받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매장은 최근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뷰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면서 올해 3분기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누적 수출액은 74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피부도 많이 좋고 이거 가격이 더 좋아요. 이처럼 화장품 한류 열풍이 커지는 가운데 K-뷰티가 더욱 활발하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 2024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뷰티 분야와 혁신 기술을 결합한 제품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과거엔 기성 화장품에 맞춰 써야 했다면 이젠 AI나 데이터로 맞춤형 화장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커피 추출기만한 기계에 반도체 공정을 통해 만든 침만 넣으면 피부 상태에 따라 성분을 조절한 로션도 나옵니다. 이 같은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규제 제도를 이해하고 그리고 해외 규제 당국자들을 직접 만나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각국이 한국에서 모인 이번 포럼은 세계 시장에 K-뷰티 바람이 더 거세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간 최근 상황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신영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 폐회를 앞두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각 회원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기흥 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대한체육회를 향한 문체부의 압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에서도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립니다. 문체부의 지시는 각국 올림픽위원회의 정치적 간섭 배제와 자율성을 강조한 올림픽 헌장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한체육회가 선임한 스포츠공정위원이 이 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것은 셀프심이라며 문체부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21일부터 이제 발표자가 나갑니다.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꾼다고 하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미 불가능하다. 스포츠공정위원 구성과 관련해 지난해 문체부가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내온 데다 이미 공정위 구성 절차가 시작돼 현실적으로 지금은 바꿀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연임 여부와 맞물려 스포츠공정위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 문체부는 이기흥 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우회적으로 사면임 도전 의사까지 드러낸 만큼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가을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비가 시작됐는데요. 이 비는 내일 낮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특히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호우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중부 대부분 지역으로 80mm 이상, 서울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 낮 기온이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20도, 춘천은 18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25도를 밑돌아서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말에는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져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